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진 노인이 수치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 입구는 퇴근 시간을 앞두고 한산했다. 이곳은 평당 가격이 억대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타워형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외벽은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석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로비 입구에는 컨시어지 데스크가 자리하고 있어 마치 특급 호텔을 연상케 했다. 단지 중앙에는 인공 연못과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잘 가꿔진 정원수들이 배치되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5층까지 내려갔고 각 세대마다 최소 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외제차들이 즐비한 주차장은 이곳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단지 내부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지하 1층에는 최신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었고 2층에는 사우나와 수영장이 위치해 있었다. 3층에는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4층에는 키즈 카페와 놀이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2층에 위치한 다이닝 레스토랑이었다. 이곳은 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일반 레스토랑처럼 메뉴를 주문해 식사할 수 있었고 별도의 요금을 내면 집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했다. 테이블은 대리석 상판에 가죽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은 목재 패널로 마감되어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통창으로 된 한쪽 벽면을 통해서는 한강뷰가 펼쳐져 식사를 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날도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당일 메뉴를 준비했고 홀에서는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입구 근처 접수대에는 매니저인 송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45살의 남성으로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3년째였다. 호텔 식음료 부서에서 10여 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고객 응대에 능숙했고 특히 부유층을 상대하는 데 익숙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체격은 약간 통통한 편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타이를 메고 있었으며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레스토랑은 입주민 전용이었지만 종종 외부인들이 들어오려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단지 입구에 일반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간판이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간판에는 레스토랑 이름만 크게 써 있고 입주민 전용이라는 문구는 작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반 식당인 줄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다. 또한 이 단지에는 전체 1200세대 중에서 200세대가 임대주택이었다. 임대주택 거주민들도 엄연한 입주민이었지만 관리사무소와 레스토랑, 운영사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민은 다이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분양주택 입주민들의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송민호는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었고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재빨리 판단해 입주민인지 외부인인지 혹은 임대주택 거주민인지 가려내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오후 5시 15분경 레스토랑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다.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희끗희끗했다. 그는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트레이닝복은 여러 번 빨아서인지 색이 발에 있었고 소매 부분은 약간 늘어나 있었다. 발에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닳아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다. 노인은 입구에서 몇 걸음 들어와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시선은 먼저 홀 안쪽의 테이블들을 훑었다. 아직 저녁 식사 시간 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멀리 창가 쪽에 중년 부부 한 쌍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시선을 돌려 입구 쪽을 봤다. 접수대가 보였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홀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처음 오는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몇 걸음 걸어가다 다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레스토랑 안에서는 들릴 만큼 컸다. 송민호는 접수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노인의 외양을 훑어보며 속으로 판단을 내렸다. 저 옷차림을 봐. 완전히 동네 어르신 스타일이야. 저렇게 입고 우리 레스토랑에 오는 입주민은 없어. 분명 외부인이거나 아니면 임대동 거주자일 거야.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기에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분양주택 거주민들은 대부분 외출할 때도 깔끔한 차림이었다. 남성들은 캐주얼한 옷을 입어도 명품 브랜드였고 여성들은 늘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착용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외출 시에는 정갈한 옷을 입고 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노인은 달랐다. 낡은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그리고 아무 액세서리도 없는 차림. 송민호의 경험상 이런 차림으로 오는 사람은 10중 8구 외부인이거나 임대동 거주자였다. 송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정말 입주민이라면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을 굳혔다. 일단 확인해보자. 외부인이면 내보내야 하고 임대동이면 정중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 돼. 그는 접수대에서 나와 노인에게 다가갔다. 걸어가며 얼굴에 직업적인 미소를 띄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다. 노인은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송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노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마치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송민호는 노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약간 높은 톤으로 말을 건넸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송민호를 올려다봤다. 송민호는 키가 더 컸고 노인은 허리가 굽어 있어 고개를 들어야 했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송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 오면 밥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이 든 사람 특유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어디서 주문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송민호는 노인의 대답을 듣고 속으로 확신했다. 역시 외부인이야. 여기 오면 밥 먹을 수 있다고? 입주민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 레스토랑이라고 하거나 다이닝 서비스라고 하지. 그는 미소를 거두고 좀 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거절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노인은 송민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더욱 짙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이 말을 흐렸다. 송민호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여기는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혹시 이 아파트에 사시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여기 오면 밥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송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 외부인들이 종종 이렇게 들어와서는 모르는 척하며 식사를 하려 했다. 그는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는 일반 식당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레스토랑이거든요. 혹시 어디서 여기 오면 밥 먹을 수 있다고 들으셨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송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송민호는 노인의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역시 외부인이 맞아. 빨리 내보내야겠어. 그는 노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어르신, 이쪽으로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출구 쪽으로 노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송민호의 손길에 이끌려 걸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몇 걸음 걸어가다 노인이 멈춰섰다. 그리고 송민호를 돌아봤다. 나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송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아, 임대동 거주자구나. 그렇다면 더욱 정중하게 설명해야겠어.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어느 동에 사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삼동이요. 송민호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삼동? 거기가 바로 임대동이잖아. 이 아파트 단지는 1동과 2동이 분양주택이었고 3동이 임대주택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설명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3동은 임대주택이잖아요. 여기 레스토랑은 분양주택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어요.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은 송민호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3동 꼭대기층에 사는데요. 송민호는 당황했다. 3동 꼭대기층? 그곳은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3동에도 펜트하우스가 있었나? 그는 잘 몰랐다. 송민호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노인의 외양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낡은 트레이닝복, 바랜 운동화. 아무리 봐도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혹은 노인이 착각하고 있거나. 그는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정말 이용하실 수 없어요. 다른 식당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노인의 팔을 잡아 출구로 안내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이끌었다. 노인은 저항하려 했지만 송민호의 힘에 밀려 걸을 수밖에 없었다.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노인이 외쳤지만 송민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출구까지 데려가 밖으로 내보냈다. 자동문이 닫히고 노인은 레스토랑 밖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인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노인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마치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보다 더 심했다.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은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단지 안쪽으로 걸어갔다. 노인의 이름은 박종수였다. 그는 올해 78살이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업을 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했다. 60년대 말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할 무렵 그는 20대 청년이었다. 당시 그는 일본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사업은 잘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며 그는 사업을 확장했다. 직접 작은 공장을 차려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80년대에는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팔려나갔다. 90년대에는 사업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공장을 여러 개 운영했고 직원만 수백 명에 달했다. 하지만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졌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박종수의 사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부채를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그는 사업을 점차 축소하고 대신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 박종수는 서울 곳곳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를 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그의 자산도 불어났다. 2010년대 중반 그는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은퇴했다. 그때 그의 나이 70 초반이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이 살 집을 찾았다. 여러 아파트를 둘러보다 이곳 청담동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들었다. 특히 3동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펜트하우스는 총 3채뿐이었다. 1동, 2동, 3동에 각각 한 채씩. 박종수는 3동의 펜트하우스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창문에서 한강과 남산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현금으로 집을 샀다. 저당도 잡지 않았다.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구매했다. 당시 가격이 30억 원이 넘었지만 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다. 이사 온 지 3년이 지났다. 박종수는 이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만족했다. 집은 넓고 쾌적했다. 600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은 그와 그의 아내 단둘이 살기에는 오히려 넓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공간이 좋았다. 높은 천장, 큰 창문, 탁 트인 전망.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내인 김순희는 75살이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박종수는 아내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젊은 시절 아이를 갖지 못했고 나이가 들며 입양도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늘 둘이서만 지냈다. 박종수는 검소한 사람이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옷은 늘 편한 것을 입었다. 트레이닝복이나 면바지, 티셔츠가 그의 일상복이었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다. 옷은 입기 편하면 되지 뭐.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음식도 간단한 것을 좋아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즐겨 먹었다. 가끔 혼자 밖에 나가면
국밥이나 칼국수 같은 서민 음식을 먹었다. 고급 레스토랑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비싼 음식이라고 맛있는 건 아니야. 그의 지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서 전단지가 왔다. 단지 내 다이닝 레스토랑 이용 안내였다. 전단지에는 레스토랑의 메뉴와 이용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박종수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 김순이가 말했다. 여보, 한번 가보세요. 집에서 가까운데 편하잖아요. 저는 몸이 안 좋아 못 가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밥 한번 먹어보세요. 김순이는 남편이 늘 혼자 집에서 간단히 먹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몸이 아파 제대로 요리를 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했으면 했다. 박종수는 아내의 권유에 오늘 저녁 레스토랑에 가보기로 했다. 박종수는 천천히 걸어 삼동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49층에 도착했다. 펜트하우스는 한 층에 한 채씩만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거실 한쪽 소파에 아내 김순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박종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여보 왔어요? 밥은 먹었어요? 김순이가 물었다.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김순이는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챘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 다시 주저앉았다. 박종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김순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박종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레스토랑에 갔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쫓겨났어. 거기 직원이 날 외부인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내쫓았어. 김순이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왜요? 박종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던 것, 자신이 여기 산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국 팔을 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던 것까지. 김순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입주민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입주민처럼 안 보였나 봐. 이 옷차림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내려다봤다. 김순이는 남편의 어깨를 잡았다. 여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알아. 근데 수치스러웠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쫓겨나다니. 나이 78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순이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화가 치밀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여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요. 이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전화로는 안 돼. 내가 직접 가야 해.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번에는 좀 더 깔끔한 옷을 꺼냈다. 검은색 면바지에 흰색 셔츠, 그리고 가죽 구두.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옷이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김순이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박종수는 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중앙에 있는 별도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걸어갔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업무 중이었다. 그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에는 여러 직원들이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박종수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다.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박종수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박종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소장님 계신가요? 여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소장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박종수는 대답했다. 다이닝 레스토랑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소장님께서 곧 나오신대요. 저쪽 소파에서 기다려주세요. 박종수는 그녀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앉았다. 소파는 부드러웠고 주변에는 잡지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잡지를 볼 마음이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사무실 안쪽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스타일이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박종수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사무소장 이강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박종수는 일어서서 그와 악수를 나눴다. 저는 3동 49층에 사는 박종수입니다. 오늘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강민은 눈빛이 약간 변했다. 그는 박종수를 자세히 살펴봤다. 3동 49층. 그곳은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아, 49층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그는 박종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강민의 사무실은 관리사무소 안쪽에 있었다. 독립된 공간으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아파트 단지의 조감도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각종 서류와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강민은 박종수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이강민이 물었다. 박종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시죠.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박종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다. 레스토랑에 갔다가 매니저에게 외부인으로 오해받아 쫓겨났던 일. 자신이 3동에 산다고 했지만 임대동 거주자로 생각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던 일. 그리고 결국 팔을 잡혀 밖으로 나왔던 일까지. 이강민은 박종수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말씀이 없네요. 제가 바로 레스토랑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박종수는 손을 들어 이강민을 제지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강민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펜트하우스 거주자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펜트하우스 거주자들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 그들의 불만은 곧 관리사무소의 평판과 직결되었다. 그는 신중하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박종수는 이강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니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제가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외부인으로 몰았죠.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강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레스토랑 업체와 계약 관계일 뿐이고 그쪽 직원 교육이나 관리는 업체 소관이거든요. 박종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강민은 서둘러 손을 저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죠. 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업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소장님, 저는 그 매니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어요. 입주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시스템.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강민은 박종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종수는 대답했다. 첫째, 입주민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3동에 산다고 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둘째, 직원들이 입주민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죠. 셋째, 분양과 임대를 차별합니다. 같은 입주민인데 왜 차별을 해야 하나요? 이강민은 박종수의 지적에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도 레스토랑 운영에 불만이 있었다. 종종 입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고 외부인들이 들어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어 업체를 바꾸기는 어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박종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이 문제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강민은 당황했다. 계약 해지는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종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소장님,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께서 직접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제가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종수는 대답했다.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내일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종수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김순희는 남편이 돌아오자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박종수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내일 다시 가기로 했어. 계약서 같은 걸 받아올 거야. 김순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는데.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는 이 일을 꼭 해내고 싶어. 평생 사업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박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송민호의 차갑던 눈빛, 자신을 이끌던 손의 감촉, 밖으로 나왔을 때의 수치심.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는 몸을 뒤척였다. 옆에서 아내 김순이가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다. 박종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단순히 쫓겨났기 때문일까?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야.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박종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도 남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다. 가난한 집안 출신에 학력도 낮았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일했다. 손은 늘 기름때로 검었고 옷은 땀으로 젖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노동자로만 봤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고 낮에는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했다.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고 점차 사업을 키워나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결과로 증명했다. 사업을 성공시켰고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오늘 78살의 나이에 다시 무시를 당했다. 그것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 박종수는 이것이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평생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펜트하우스도 내 돈으로 샀어. 그런데 어떤 직원이 나를 함부로 대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그는 결심을 굳혔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레스토랑 업체를 바꾸겠다고.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다. 그리고 어제 입었던 검은 면바지와 흰 셔츠를 다시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김순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아침 먹어요. 그녀가 불렀다. 박종수는 식탁에 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 평소에 먹던 것과 똑같았지만 오늘은 입맛이 없었다. 그는 몇 숟가락 뜨다 수저를 놓았다. 김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요? 아픈 데 있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박종수는 집을 나섰다. 오전 10시였다. 관리사무소는 오후에 가기로 했으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는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다. 중앙정원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다. 아침 시간이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운동복을 입고 가볍게 걷거나 조깅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종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레스토랑을 이용해 봤을까? 혹시 나처럼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 노인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다. 박종수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박종수가 인사했다. 노인도 인사를 받았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박종수는 대답했다. 삼동에 삽니다.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삼동이시군요. 저는 이동에 사는 최영수입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박종수는 벤치에 앉았다. 혹시 레스토랑 이용해 보셨나요? 단지 안에 있는 다이닝 레스토랑 말입니다.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이용합니다. 왜요? 박종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정말 어이없네요. 제가 이용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박종수는 물었다. 그럼 만족하며 이용하고 계신가요? 최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죠. 음식은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직원들 태도가 좀 그래요. 친절하지 않달까? 박종수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점에서 친절하지 않았나요? 최영수는 설명했다. 글쎄요, 뭐랄까. 기계적이에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느낌?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박종수는 최영수의 말에 공감했다. 그는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싶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나요?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해요. 레스토랑이 있는 건 좋은데 운영이 별로라고. 차라리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박종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나만 불만을 가진 게 아니구나. 다른 입주민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 그는 최영수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업체를 바꿔보려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업체를 바꾸다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박종수는 대답했다.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려고요. 최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종수는 설명했다. 먼저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정리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영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럼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보겠습니다. 박종수는 최영수와 헤어진 후 단지 안을 더 돌아다녔다.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음식 가격이 비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직원들의 불친절함을 지적했다. 또 어떤 사람은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 박종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는 휴대폰의 메모 앱에 기록했다. 가격 문제, 직원 태도, 메뉴 다양성 부족, 입주민 확인 시스템 미흡 등등. 오전 내내 약 10여 명의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 모두 업체 교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후 2시 박종수는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강민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그들은 다시 이강민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강민은 서류를 박종수에게 건넸다. 어제 말씀하신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관련 조항도 표시해뒀습니다. 박종수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계약서는 꽤 두꺼웠다. 10여 페이지에 달했다. 그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이강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계약서를 다 읽는데 30분 정도 걸렸다. 박종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이강민을 봤다. 위약금이 5천만 원이네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약 해지 시 그 금액을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다.
하지만 개인이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물었다. 이 위약금은 관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이강민은 대답했다. 네, 관리비로 충당됩니다. 박종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입주민들 전체가 부담하는 셈이네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수는 생각에 잠겼다. 입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업체로 바꾸는 것이 이익이었다. 그는 이강민에게 물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이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업체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박종수는 눈빛이 반짝였다. 계약 조건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이강민은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품질 유지, 직원 교육, 위생 관리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위반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박종수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서비스 품질 유지, 직원 교육.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어제 내가 겪은 일이 바로 직원 교육 부족의 증거야.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불만도 서비스 품질 문제로 볼 수 있어. 그는 이강민에게 말했다. 소장님, 제가 증거를 모아오겠습니다. 업체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요. 이강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요? 박종수는 설명했다. 오늘 아침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스토랑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군요. 직원 태도, 서비스 품질, 가격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서면으로 정리하고 서명을 받아오겠습니다. 이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입주민들이 협조해 줄까요? 박종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이강민은 박종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감탄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놀라웠다. 그는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입주민 대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강민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입주민 대표 회의는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열립니다. 다음 회의가 다음 달인데 급하시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수는 말했다. 임시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밖은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박종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지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젊은 시절 사업을 하던 때의 그 활력이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 며칠 동안 박종수는 바쁘게 움직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입주민들을 만났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레스토랑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다. 그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김순희의 도움을 받아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다이닝 레스토랑 운영 개선 요구서였다. 문서에는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직원 태도 불량, 서비스 품질 저하, 가격 대비 만족도 낮음, 메뉴 다양성 부족, 입주민 확인 시스템 미흡 등등.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술되어 있었다. 박종수는 이 문서를 들고 다시 입주민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서명을 받았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서명해 주었다. 일주일 만에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전체 입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박종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명받은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표지를 만들어 제보냈다. 그리고 입주민 대표 회의 날짜를 기다렸다. 일주일 후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실은 넓었다. 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입주민 대표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총 1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그들은 각 동과 각 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이었다. 박종수도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는 준비한 문서를 들고 있었다. 이강민이 회의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다이닝 레스토랑 문제 때문입니다. 삼동의 박종수 어르신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많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오셨습니다. 박종수 어르신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종수는 일어섰다. 그는 준비한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동에 거주하는 박종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이닝 레스토랑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종수는 먼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레스토랑에 갔다가 외부인으로 오해받아 쫓겨났던 일,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 입주민 대표들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박종수는 이어서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 그들 모두 레스토랑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한 문서를 돌렸다. 대표들은 문서를 돌려보며 내용을 확인했다. 문서를 다 본 후 한 대표가 손을 들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동 대표였다. 박종수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레스토랑을 이용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그다지 친절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를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도 낮고 직원 교육도 부족합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업체를 바꾸려면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요. 박종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입주민 전용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판이 좋은 곳 3곳을 추렸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돌렸다. 자료에는 각 업체의 소개, 운영 실적, 고객 평가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들은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종수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강민이 말했다. 박종수 어르신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현재 레스토랑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시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 대표들도 하나둘 동의의 뜻을 표했다. 저도 찬성합니다. 더 나은 업체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업체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현재 레스토랑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강민은 회의 결과를 정리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 요구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박종수 어르신께서 조사하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박종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시다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종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는 회의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김순희는 남편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았다. 어떻게 됐어요? 박종수는 아내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순희는 기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 대단해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는 레스토랑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계약 위반 사항을 명시하고 2주일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정리한 문서도 첨부했다. 레스토랑 업체는 당황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급히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매니저 송민호도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박종수를 쫓아낸 일이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에서 업체 대표가 그를 질책했다. 송 매니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펜트하우스 거주자를 외부인으로 오해하다니. 송민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계약이 해지될 위기인데. 다른 직원이 말했다.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죠. 직원 재교육도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업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 송 매니저, 당신은 당분간 현장에서 빠지세요. 대신 본사에서 일하세요. 송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일주일 후 레스토랑 업체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직원 재교육 실시, 서비스 매뉴얼 개정, 입주민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종수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이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박종수에게 연락했다. 이강민이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업체에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주시겠습니까? 박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흘 후 박종수는 레스토랑 업체 대표를 만났다. 만남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업체 대표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그는 박종수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종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건가요? 업체 대표는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입주민 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관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입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는 업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업체 대표는 약속했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업체들과도 접촉했습니다. 만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업체를 교체할 것입니다. 업체 대표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박종수는 혼자 단지 안을 걸었다. 그는 중앙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를 돌아봤다.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진행하면서 그 의미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 그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느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일상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한 달이 지났다. 레스토랑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입구에는 약속대로 키오스크가 설치되었다. 입주민들은 키오스크에 카드를 찍어 신원을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더 친절해졌고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이 개선되었다. 메뉴도 다양해졌고 가격도 일부 조정되었다. 박종수는 직접 레스토랑을 방문해 변화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입장했고 직원들은 그를 정중하게 맞았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음식은 괜찮았다. 맛도 좋았고 양도 적당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박종수는 매니저를 불렀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송민호가 아니었다. 새로운 매니저였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손님, 저를 찾으셨나요? 박종수는 물었다. 이전 매니저는 어디 갔나요? 새 매니저는 대답했다. 아, 전임 매니저는 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김지영입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민호는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구나. 그는 새 매니저에게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들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김지영은 밝게 대답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수는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김순희는 남편을 맞으며 물었다. 어땠어요? 박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순희는 기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에요.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박종수는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저 멀리 보였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편안했다. 몇 주 후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레스토랑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80% 이상의 입주민들이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강민은 이 결과를 박종수에게 알렸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레스토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종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박종수의 노력을 잊지 않았다. 단지 안에서 그를 만나면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덕분에 레스토랑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수는 이런 반응들의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른 부대 시설들도 점검하기 시작했다. 피트니스 센터는 어떤지, 수영장은 어떤지, 도서관은 어떤지. 그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개선할 점을 찾았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건의했다. 이강민은 박종수를 입주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어르신, 정식으로 자문위원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수락했다.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김순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던 그날, 그는 무척 화가 났고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은퇴 후 무료했던 일상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열정이었다. 박종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쉽게 왔다. 그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때, 그때도 그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회의를 해야 했고 입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이 일들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며 김순이에게 말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 김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즐겁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식사를 마친 박종수는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동의 풍경이 펼쳐졌다. 고층 건물들, 깔끔한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익숙했다. 그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박종수는 밖으로 나와 단지 중앙 정원을 가로질렀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 아파트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그가 사랑하고 가꾸는 공동체였다.
그는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박종수는 이강민과 마주쳤다. 어르신, 오늘 회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시작하죠.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오늘의 안건은 단지 내 보안 시스템 개선이었다. 박종수는 최근 입주민들로부터 보안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외부인들이 쉽게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종수는 자신의 의견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둘 동의의 뜻을 표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종수는 다시 단지 안을 걸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종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그는 이 순간이 좋았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박종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오늘의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였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것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는 이 일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레스토랑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박종수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충만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옛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